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감정지능과 트라우마로 본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는 새미래병원이라는 광주 시내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학과가 같이 협진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오늘 이 주제로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감정지능이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와 인권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갈 텐데요. 감정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기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혹은 뱃속의 태아 때부터 경험해온 경험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어떤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감정 세계를 갖게 되죠. 저도 역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 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12년부터 광주 트라우마 센터 자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이 화살표가 맞나요? 네. 그래서 국가폭력에, 국가폭력에서 생존하셨거나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 그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주인공으로 모셔서 증언을 듣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재구성해보는 그런 증언 치유를 맡아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갈 예정입니다. 세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출판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상담하고 혹은 같이 증언을 도우면서 해왔던 생각, 또 이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제가 이제 자문 의사로서 성매매에 종사했다가 탈성매매를 하시는 여성분들을 진료하고 또 도와드린 역할을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PC방 노예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범죄 피해에 관련해서 범죄 피해 센터나 보호관찰소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계속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트라우마죠. 굉장한 트라우마인데, 이제 그분들 유가족 분들도 제가 최근에도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또 뭐 세월호나 그런 어떤 집단 트라우마, 그런 집단 트라우마의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 또 선생님들, 이렇게 상담할 기회들이 있었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학교 현장에 자살 사건이 있거나 재난 위기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고, 학교 현장으로 가서, 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개입을 했었던 그런 것도 해왔었고요. 이제 그건 교육부 산하에서 제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자문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의뢰받아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권과 관련이 있을까? 만약에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트라우마가 없다, 우리한테. 그러면 과연
인권을 공감할 수 있을까? 트라우마를 못 느낀다네요. 누군가가 폭력에 대해서 또 학살에 대해서 끔찍한 트라우마 기억을 가지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억을 거울신경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보고 날카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트라우마 경험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그런 어떤 그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광주도 마찬가지고 4.3도 마찬가지고 여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언제든지 우리의 어떤 실존적 조건, 살아가는 실존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날카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는 저도 그때 광주에 살았었는데요. 저도 봤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다리가 떨리고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노인들을 벗겨서 때리는 걸 보고.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증언 치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저렇게 여고생을 벗겨놓고 때리고 찌르고 하는 장면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왜 시민이 총을 잡느냐? 왜 그렇게까지 나서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잘 모르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본능을 일깨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평소에는 잠자고 있는 그 선한 에너지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혹은 위기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앞에서 그냥 광주를 경조사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도 본인 도시로 못 돌아가고 같이 투쟁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에너지를 일깨우고 또 이것이 지나가면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회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집단 트라우마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겪고 혹은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일정하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그 맥락에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성격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패턴,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권 감수성에 상당히 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그 각설이 타령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실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각설이 그 자체예요. 노래도 못 부르죠. 각설이는 우리는 울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상당 기간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남을 도우는 성인기를 지나지만 다시 노년기에 가면 또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 성인 기준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되는, 그리고 우리는 성인일 때도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에서 사망까지 인권을 한번 상상해 볼 때, 그런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장애인, 소수자, 정신질환자, 여러 존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권을 느끼는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 센서 자체는 감정이다. 그것이 혐오감일 수도 있고 수치스러움일 수도 있고 존중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사함이나 긍정적인 연대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이 없다면 아마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도 못 느끼고 인권에 대해서 순간순간 놓치기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신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아까 광주 5월처럼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 트라우마, 어려움, 인권의 어떤 침해되는 순간의 느낌을 잘 알기 힘들 수도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5.18도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왜 시민들이 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야겠는가.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체벌을 많이 한 부모님들이 적지가 않죠. 그렇게 맞고 자란, 선생님한테 맞고 부모님한테 맞았는데, 맞으면서 또 많은 그 비판적 이야기를 듣죠. 비난을 듣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상처가 되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어버이날 돌아오고 하면 효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차별하고 같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사실은 말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많이 상담할 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많죠. 도대체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걸 담고 있고 털어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님들 실제로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그 상처기를 낸 경험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영혼에 금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잘 정리되고 따뜻한 누군가와
공감을 받고 힐링이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공감 능력이 커지는 반면에 해결이 되지 않고 늘 그걸 곱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상처를 쉽게 받고 과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느낌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잘 못 봐요. 반대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걸 사람들이 몰라주느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 건강, 감정적 평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맥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감정은 맥락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곳에, 녹화하는 곳에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중은 없습니다. 요 상황은 요 느낌에서 강의하는 느낌을 할 때 잘 알겠죠? 내 옆에 서 있다면 잘 알겠죠? 맥락이라는 거, 이 감정, 이 느낌은 뭔가 현장성 있는 그 맥락을 같이 그려볼 때 우리가 공감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집살이한 며느리, 또 맞고 자란 자식 입장, 차별받은 딸 입장, 구박받은 며느리 입장, 이런 것들은 또 이 소수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입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공감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맥락을 사실은 단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맥락은 굉장히 종적이고 굉장히 길죠. 그 긴 맥락 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가 될 때 인권이 좀 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익 구절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맥락이란 거는 지금 현재의 맥락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조건으로 쭉 살아온 세월호 사건을 당하고 5.18을 당하고 국가폭력을 당하고 혹은 장애인으로서 소수자로서 쭉 살아온 그 맥락을 이해할 때 그때 인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5월에 헌혈을 하려고 개독병원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헌혈을 한 장면이죠. 이거는 9.11 테러 때 이렇게 인종 간에 서로 아까 선한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서로 챙기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건 뭐 인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강한 본능적 에너지 같은 것이 올라와서 챙기는 거예요, 이웃을. 네. 지금 뉴욕 경찰들은 백인이나 히스패닉인 것 같고 흑인은 이렇게. 여기는 멕시코 지진 때인데요. 이때 법무부 장관 저택 지하에 그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곳이 있었대요. 시설이. 네,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민중들이 저항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되고, 프랑스 시민혁명도 어떤 빈곤과 또 질병과 어떤 기아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
이 궁전에서 파티하고 이런 귀족들을 보면서 자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혁명에 나서고 또 아르헨티나도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에 과거의 국가폭력을 한번 진실화해위원회처럼 해서 과거 청산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모라토리움이 또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트라우마잖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다시 과거 청산 또 들어갔어요. 민중들이 저절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모라토리움의 구조적 모순이 그때 청산이 정말로 턱없이 부족했구나. 바로 잡아야겠구나. 다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촛불 이 촛불 시민들의 한가운데는 이렇게 세월호가 있었어요. 그 집단 트라우마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또 민주화의 투쟁 한가운데 5월이 있었죠. 항상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세월호 가족들이 5월 어머니들한테 위로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다.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감정은 어쩌면 우리가 아까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그 맥락을 모르는 감정 이해는 상당히 단순하거나 그 순간적인 공감일 수 있겠고, 맥락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 그런 공감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공감에 다가설 수 있겠죠. 그 공감의 감수성이 바로 인권의 감수성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상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두환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게 그 나무위키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질을 이야기했는데 신생아실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보면 기질이 각양각색이잖아요. 사람이 다가오면 움찔하고 위축되는 아이도 있고, 막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다 달라요. 피검사를 하면 자지러지게 울고 잘 그치지 않은 아이도 있고, 기질이 다 달라요. 뭔가 그 기질이 좀 더 예민하고 좀 신경성인 아이가 있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있고, 그런 것은 대범하게 금방 있고 빵긋빵긋 웃고 그런 아이가 있고, 무관심한 아이가, 무던한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두환과 전두환의 아버지는 이걸 보면 알죠? 노름꾼의 빚 보증을 자기 종토로 이렇게 보증을 서요. 보통 사람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문중 땅을 누구한테 빚 보증을 서는데 그 사람이 노름꾼이야. 그거는 일반 사람이 잘 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이 추적을 하는데 마을 어기 이렇게 절벽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몸싸움하고 실갱이 하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서 살해를 하고 만주로 도망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전두환인과 전두환 아버지, 기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남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을 아무리 훈련시켜줘도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거에는 소질이 있고 남을 이용하거나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미안한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험,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대인관계를 맺었는가, 어떤 문화 속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용감한 장수가 될 수도 있고, 기질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이렇게 축구, 권투 이런 걸 잘했고 사람들 잘 구슬렸다고 하고, 동료 같은 동기인데 동기들이 전두환 씨한테 존댓말을 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안 됐던 거예요. 아까 말한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가 큰 사람, 세상은 작고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약간 나한테 부속된 느낌? 요게 정서적 색깔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롤 모델이 나하고 통하는 사람, 나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성공적인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구였죠? 박정희를 보게 되죠.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렇게 사회에 있는 뭐 이제 이런 산재 현장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말 엄청난 업무화 중에 시달리면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할 테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직무 스트레스도 어떤 면에서 뭔가 혹사, 소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업무적으로 학대 수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만약에 많다면 그것도 인권으로 봐서는 뭔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당하는데 그냥 민원인이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같이 어떻게 대처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이따가 이제 그 영상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전에, 혹은 저는 이제 의사인데요. 의사이기 전에 먼저 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한 인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내가 진료하는 분한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저도 뭐 가운도 찢어버리고 막 폭력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서로 동등한 인간이다. 그것을 넘어섰을 때 생명과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더라도 아무리 민원이더라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시민으로서의 인권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법이 있고 또 인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차별도 역시 상당히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맥락에 놓여보고 들어가 보고 그럴 때 우리가 인권이 좀 더 보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대면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시험 문제 맞추기 경쟁, 정답 맞추기 경쟁으로 줄 세우는 이런 교육 현실에서 사람들하고의 접촉, 활동마저도 줄어드니까 사실은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져서 사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년 남짓 그런 학교, 교육 이런 면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굉장한 큰 손해가 있었다. 그 손해는 사실은 사회에서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회적 경험이라는 면에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심장과 폐와 이런 것들이 또 표정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누가 무시를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수치스럽게 대하면 뭔가 불결하다는 듯이 대할 수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전라도 사람은 이래, 옛날 일제시대에 조센증은 이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왔는데 그들을 대하는 반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감정이 들어가죠. 거기에 혐오감이라든지, 거기에 혐오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짜 정보가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다더라, 이렇게 미개이냐, 이렇게. 오늘 광주 5.18도 그렇게 북한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왜곡이 돼 있었죠. 이렇게 맥락을 왜곡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감정이 전혀 다른 감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월호를 왜곡함으로써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짜 정보를 뒤섞어 가지고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감정은 그런 거에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인권이 가장 잘 위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락도 중요하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신체 반응,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이렇게 가슴을 펴는 게 아니고 숙이게 됩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웃고 깔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옛날에 조작 간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을에 간첩의 가족 이렇게 했죠. 사실은 5.18 이후에도 집안에서 공무원이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압력을 받고 차별을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차별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을 소외시킬 때 우리 생리적으로 혹은 표정에 드러나고 그걸 공유한다. 심지어 학교 폭력이 있을 때 따돌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합을 하죠.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러면은 보고 있으면은 그냥 그 자세 하나만 봐도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서를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의 현대 심리학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누군가 레몬을 먹고 있을 때 내 침이 고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거울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신체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존엄과 평등, 인권선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느끼냐. 역시 우리가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소속감, 또 감사함, 든든함,
안전함, 연결감, 그리고 차별받지 않아서 이렇게 동등한 그런 존엄을 누리는 그런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적 권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사실은 이런 사회적 보호도 그렇고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좀 더 저소득층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재난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죠. 자원의 어떤 비축된 자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빈곤층이 혹은 저소득층이 좀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에서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범을 다루고 또 세계 인권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 학살 캠프, 수용 캠프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본질, 무엇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래서 악의 평범성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 이후에도 심리학에서 많이 진행을 했죠. 일반 시민들도 권위에 복종해서 반인권적인, 반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맥락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인권 감수성 혹은 우리의 감정을 좀 더 발달시킬 수 있고,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수치심 이야기했는데, 모멸감도 수치심에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수치심은 공포심하고 같은 중추에서 느껴요. 우리 편도체라는 곳에서 느끼는데, 우리 앞에 사자나 독사가 이곳에 있어서 공격받을 상황이라면 우리는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할 거예요. 수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나만 조금 미개하거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약에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오래된 인류의 어떤 유산이죠. 우리가 그 진화 과정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이동하는 무리에서 저놈은 지 먹을 것만 챙기고 옆에 사람 나눠 먹을 줄 모르고 위험에 빠져서도 도와줄 줄 모르고 그런 놈이야. 그리고 같이 상종해봤자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은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에서 소외되고 도태되죠. 생존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남아있는 원시 부족들을 보면 그 분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하고 민주적이죠. 추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누군가를 낙인 찍어서 파렴치하거나 배신자로, 간첩으로 이렇게 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능적인 감정이 그 사람한테 입혀져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고, 아까 같이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약자들을 많이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많이 작용하는 게 모멸감이에요. 존재에 대한, 수치심인데,
좀 더 암묵적으로 느껴지는, 이게 뭔가 수치스러운데 꼭 집어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라고 딱 특정하기가 어려운 직장에서나 또 시댁에 갔는데 혹은 선배를 만났는데 모임에서 뭔가 인사말인데 내 자존감이 깎이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근데 우리 사회는요, 예전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유니폼이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통근 버스의 좌석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찰하고 모든 사람이 좀, 뭐, 페이는 다를 수 있는데, 존엄성을 이렇게 차별받으면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현대사회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냐, 없느냐. 그런 걸 성찰할 수 있냐, 못하느냐가 바로 인권 감수성, 모멸감의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천대받아요. 술 많이 드신 손님한테 반말 듣고 욕도 들으면서도 손님이니까, 돈 쓰니까, 식당에서도 무리하게 반말하면서 정말 무리한 요구하고 또 호통치고 그런 손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번 돈은 어떻게 해요? 쓰면서 또 환대 받으려고 해요. 그때 천대를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천대를 두려워해요. 서로 수직적인 그런 모멸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보다는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멸감이 사실은 현대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 년간 이어온 그 사회에서 계급사회였잖아요. 체면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명분과 체면을 중시했죠. 그런데 그 체면 의식이 신분은 없어졌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좀 더 그 상위 계층에 속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외침이 있었죠.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어요. 또 우리의 그 여성들이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이 많고 울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받고 그거를 많이 극복해내지 못하면 뭔가 약간 폐쇄적이 되죠. 자기 보호색을 띠게 되죠. 배타적이 돼요. 그러면서 체면, 이런 귀천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문헌들 속에 보면은 양반이 상껏에게 치욕을 당해 부끄러워 살 수 없다 이러면 자살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고, 이제 결국은 뭔가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는 사회니까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가치관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기적을 이루고 기쁨을 이룬 사회다. 어떤 기쁨을 이뤘느냐? 우리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긍정률이 가장 낮았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어울리고 정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실은 고맥락 사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엄청 신경 써요, 남들을. 경조사도 엄청 다니고.
이만큼 챙기고 남들 신경 쓰고 하는 사회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막상 나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OECD 최하위권이에요. 자살률 1위예요. 자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죽고 싶은 고통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느낄 때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마을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런 대가족이었고 했는데 이제는 핵가족 혹은 1인 가족이 벌써 이제 25%가 넘었고 이제 3분의 1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속된 공동체는 많이 줄었어요. 1인 가구가 늘고 대도시에서 살고, 반면에 혼자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우호적으로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합리적 개인주의는 아직 그 내공이 약해요.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신경 쓰고 남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냐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들이 약하죠. 그래서 합리적 개인주의가 뿌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들을 쉽게 참견하고 침범하고 악플 달고 평가와 반응에 예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모멸감과 수치심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소근거림을 느끼면서 비아냥을 느끼면서 몸을 던지고 자살하고 그렇게 되죠. 아까 수치심은 공포심하고 직결되어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치심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감정이다. 존재가 부끄럽게 되면, 좋은 글씨가 새긴 것처럼 되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아 해요. 몰염치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겁이나 수치심이 적은 사람, 남들의 평가에 안하무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한테 또 그러면 또 죽일 거라고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한 그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꾸며서 거짓말로 다 꾸며서 합리화하고 그런 부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 세계, 우리가 어떤 그 특징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리더를 뽑을 때도 그걸 잘 읽어낼 수 있고, 혹은 뽑았더라도 팔로우십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공무원의 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하는 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모두한테 해로운 그런 정서적 특징, 행동적 특징,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나올 때는 항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학자들도 정치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대나 방임 이런 것들은 본인도 힘들지만 이게 대물림을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인권 침해가, 감정적 상처,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고 몸에 각인돼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아들이 반항을 하면 내가 맞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아들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배가 조금 뭔가 선배인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권위를 건드리면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언행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외모부터 해서 뭐 혼인 상태, 지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모멸감의 소재가 되는 거죠. 무리지어서 우리와 그들 이렇게 나눠서 아까 우리가 난민을 대하듯이 성소수자를 대하듯이 일반 아파트와 영구히 임대 아파트 또 초등학생들도 대화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집 몇 평이야? 아빠 차 뭐야? 이렇게. 근데 그 속에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모멸감이 또 싹 트는 거죠. 그 속에. 근데 사실 비교를 하지 마라.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비교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안 하면 또 분석도 안 되거든요. 선거, 투표, 그다음에 내 진로 모든 게 다 비교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비교고 내가 부족한 근데 비관적 비교가 문제인 것이죠. 낙관적 비교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박수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게 낙관적 비교인데 비관적 비교는 할 수 없는 것만 찾아서 비관하고 씁쓸한 열등감과 무기력감만 느끼고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을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부분적인 거는 사실적으로 본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여러 기질 중에서 또 내 고유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구나. 저분에 비하면 나는 이런 면이 있구나. 대인관계 혹은 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여러 가지 나의 부분은 사실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정확한 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종합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려면은 종합적으로는 그 존엄성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좀 이쁘게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는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아직은 이러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나는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는. 이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싫고 또 어떤 태극기 부대가 싫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아무튼 뭐 신천지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종합적으로 다 혐오해 버리면 그러면 서로 소외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다원주의를 어우러져 살아갈 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지, 감성적 여지가 확 닫혀버려요. 그래서 정말 저 종교의 이런 점은 정말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되 존재들에 대한 그런 연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존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내적 맥락, 우리가 살아온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구인데요. 울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 병원도 시내 중심에 있고 외래를 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울분을 안고 와요. 사연은 다양하죠. 아까 직무 스트레스도 있고 또 어떤 폭력이나 범죄 피해도 있고 또 가족들에 의해서 울분을 갖고 오는데 울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있어요, 누구나. 이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 쪽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당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울분을 처리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울분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심한 울분이 10%, 그리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4배 이상이죠. 1인 가구가 전체 울분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울분이라는 것의 특징은,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울분이라는 특징은 나누지 못할 때 지속되고 커진다. 젊을수록 울분이 좀 많았고요. 소득이 적을수록 울분이 높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자원, 연결감이 적은 사람들이 울분을 많이 가졌고,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저도 활동하고 있는 그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진행해서 한국인의 우울과 불안, 정신건강에 대해서 계속 실태조사를 했죠. 상당히 많이 두드러졌던 게 청년들의 우울감이었고, 또 여성들의 우울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그런 서열의식도 있고, 고맥락 사회, 서로를 엄청 신경 쓰는 사회인데,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난데, 인정해주는 너그러움은 부족해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좀 나으면 좀 교만해지기 쉽고, 부족하면 콤플렉스에 빠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아까 학교 폭력처럼 내가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 쪽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차별이 일어날 때 마치 그 따돌림 현상처럼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 경제 저성장기에 들었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맥락은 1인 가족이 이렇게 많아지는 가족의 해체 현상.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존하기도 어렵지만 집값이 오르고 아직 노후 복지, 노인 복지나 실업에 대한 그런 사회 안전장치는 아직 좀 부족한 반면에 1인 가족은 늘고, 이런 상황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아까와 같은 그런 그 모멸감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제력과 뭔가 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연결하기보다는 순서 매기기, 이런 메커니즘이 우리에게는 아직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건강한 개인주의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성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렇게 살 수도 있다. 저게 저 사람 선택이구나. 그래서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자아 경계가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동떨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 해체죠. 그러면은 각자 도생이면서 연결감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까 공동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층이 분화돼서 계층을 예전에는 한 4개 정도 층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100층이 넘어가는 거예요.
빈부의 차도 커지고, 같은 뭐 중산층이라고 묻더라도 삶의 수준이 점점 분화되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렵고, 이런 맥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물림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20대 취업률보다 50대 취업률이 높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자꾸 아까 연구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울분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보여요. 그 초중고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이 많은 거에 대한 포기와 체념을 많이 배우게 되고, 목표는 높은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줄세기에서 상위 몇 % 안에 들지 못하면 뭔가 실패자인 것처럼,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잘 뛰어놀고 이랬는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외톨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료실에 많이 옵니다. 무기력하고 염세적이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을 쭉 보면 왜 없겠는가 싶은 그런 맥락들이 보이죠.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정서와 맥락들을 보면서, 그럼 이들의 청년들의 인권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맥락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겠죠. 히틀러는 아까 말한 그런 모멸감에 대해서 폭력과 복수로 유태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슬라브 민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극복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이건 아니다, 이게 나한테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는구나, 우리가 다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건 바르지 않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조금 줄이고요. 지금 이 시민적 무관심이라는 말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아 경계를 쉽게 침범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활학과 있는 병원이니까 중풍 환자들이 많아요. 한쪽이 마비됐거나 또 사지마비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라 휠체어를 타거나 절뚝거려야 되잖아요. 그럼 멀리서 오고 인도에서 오면 그냥 이렇게 살짝 봤으면, 파악을 했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적 무관심이에요. 근데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혀를 찰 기세예요. 그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화상을 입었어요. 보기 흉해요. 그러면 어쩌다 그랬을까 하고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에티켓, 자아 경계, 적절한 자아 경계, 이렇게 뭐 조금 다르면 입양아들이 운동팀 만들어서 하거나 뭐 그러면은 뭔가 이 오버하는 그 동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아 경계들을 넘는 그런 예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약간의 부족함이나 슬럼프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의 자살률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질이, 공동체 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오더라도 나를 뒷담화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다시 지지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관계, 친구, 공동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될 것이고, 그럴 때 공동체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자살률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그런 모멸감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렵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진정한 나, 자아 실현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개성을 존중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뭐 인생의 사이클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생애 주기에 따라. 청년기, 장년기,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 나는 이대로 살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놓치고 살았던 건 무엇인가? 덜어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노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부분을 노출할 수 있는 거. 이런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해요.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진짜 잘 통한 사람하고 진정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전한 관계에서. 그러면 나의 그 아름다운 내가 되고자 했던 내 모습, 내 아름다운 조각을 더 잘 찾아간대요. 그게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부부일 수도 있고, 뜻이 잘 통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욕을 겪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뭔가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지잖아요.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도 없고 현재 나의 외모를 선택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불만스러운 무언가, 지역이건 IQ건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약간의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취도 이루지만 그걸 막 과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열의 어떤 통념에서 벗어나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어른들 중에. 그러면 롤모델이 될 만하잖아요. 이런 어른들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가 좀 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 모멸감을 적게 느껴도 되는, 차별을 적게 느껴도 되는 인권이 있는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고 나서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깔봐요. 폄훼를 해. 그럴 때 물론 분하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못해도 기억에 뒀다가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먼저 깔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보는 말에 그게 부당하더라도 내가 넘어져요. 수치심에 수그러들어 버려요.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나를 종합적으로는 좀 존엄성을 부여하고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감성지능 중에 하나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런 자기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한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행복감은 우월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울분 이야기 했는데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인권 감수성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분노할 만한 상황에. 그런데 분노에 완전히 휩싸여서 분노에 지배받는다면,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생리학적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되죠. 너무 화가 나면 시야도 좁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멍멍하고 이런 경험 있죠? 누구랑 심하게 다투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딴 사람이 돼요. 이럴 때 자녀를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자녀가 속을 썩여서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인데 좀 상담할 때 이렇게 자녀하고 주먹다짐하고 싸우시는 분도 있고요. 흉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잠깐 시간을 두고 삭히고 돌아와서 대처할 고민을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휩싸였을 때 확 해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은 가족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엄청 멀어지죠. 평소에 엄청 잘했는데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저런 상태에서는 가족이 혹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는 의도나 꿈을 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털어놓자, 친구에게 털어놓자 화가 사라졌다. 말하지 않으면 커져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난 이유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거는 코로나 앞에서 손 소독하고 체열 제거 하라는 말에 소독약을 바닥에 던지고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이렇게 온목가 직원분들이신데 나와가지고 여기 환자 휠체어탄 환자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저렇게 또 카페트를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는 과정인데 저렇게 또 맞습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네. 왜 내가 의사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해야 되냐. 엄청나게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 말립니다. 말리니까 말리는 사람 때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진료실에 있다가 여기까지예요. 제가 요 장면 바로 1, 2초 뒤에 제가 나왔어요. 이제 한참 진료를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그리고 저는 폭력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소리만 커서. 또 모시고 진료했어요. 저하고는 계속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눴고 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공유가 돼야겠죠. 아, 폭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만 해줬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맞는 줄 몰랐어요. 결국은 이제 직원분들 의사를 물어서 고소했어요. 처벌받았어요. 근데 저분도 물론 환자분이시고 사고로 이렇게 아프신 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한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 지속될 수 없죠.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저랬을 때, 선생님이 저랬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권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거를 회복한 다음에 지속할 수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인권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지속되는 인연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녀한테 이제 반항하는 아이한테 누가 그렇게 화내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착한 아이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분노 자체를 비난하죠. 분노한 것을 비난하면 어려워져요. 분노했다는 걸 알겠다.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 잠깐 분을 삭히고 좀 진정되면 이야기하자. 지금은 싸움만 더 격해지니까 우리 이성을 좀 찾자. 이렇게 분노를 죄악시하지 말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분노를 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하는 거죠. 이걸 아까 종적인 맥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살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그게 감정 지능입니다. 한 번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럼 내 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는 저 정도 가면 막 가야 돼. 던져야 돼. 때려야 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제 가까운 사람한테 있어서 그런 대화를 좀 나눴어요. 아, 우리 속에 그게 있구나. 그런데 어떤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화 자체를 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화 자체는 이유가 있는 신호예요. 이건 곤란한데 라는 신호예요. 아니면 뭔가 상처받았거나 모멸감을 느꼈거나 어떤 부당하거나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캐치한 다음에 그걸 신호로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신호 자체가 우리 관계를 다 파괴하고 흔들어 버리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진탕 술을 마셔버리거나 이 화라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 폭발하죠. 위험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이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미안해하고 보상 행동을 하고, 그럼 또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긴장이 증가하고 또 때리고, 다시 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학대가 있을 때 그런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느낌이나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대신에 이제 무엇을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꼭 자녀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나가서 일단 이 사람 때린 건 몰랐고 들어갑시다. 저랑 이야기 나눕시다 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해결책이 됐잖아요. 이제 책임은 모면하고 갔지만 그리고 이제 고소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 화가 나서 분노가 관계를 위협하고 상황을 위협할 때는 좀 어떤 단계별로 결이 있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전두엽에 피가 가지 않으면서 말문이 막혀버려요. 부부 다툼 할 때도 마찬가지, 부부싸움 할 때도 분노가 엄청 폭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태풍처럼 폭발해서 와버리면 왜 우리가 화가 났고 왜 다투는지는 어디 가요. 그리고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 파편 있잖아요. 말들, 표현들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그래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사실 감정지능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정지능은 뭐냐면 내 감정 상태가 어떻구나,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떻구나를 먼저 알아야겠죠.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지능이고, 두 번째는 알기만 했는데 조절을 못한다면 그거는 지능이 높은 게 아니겠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잘 알고 상대방 감정을 잘 알므로써 그게 내 감정도 잘 조절됨으로써 상대방 감정을 조절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분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고 개성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자극하지 않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게 되고, 그게 공동 조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희노애락이 조절도 되고 더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서 지능이 리더십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떤 조직이 흘러갈 때 내 감정을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알면서 정확히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정서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서 하나만 가지고는 감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감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맥락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세상이 복잡하고 맥락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그 능력입니다. 이런 우리의 지능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타고난 기질적인 개성도 아까 신생아 이야기한 것처럼 외향적인 혹은 내향적인 예민한 아이가 있고 좀 무던한 아이가 있고, 되게 좀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되게 꼼꼼하고 성실한 기질이 있고, 또 방긋방긋 웃는 아이가 있고, 조금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어진 틀 내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전혀 반대 기질을 가진 사람 볼 때에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을
짐작할 수 있고, 그 맥락을 또, 그 다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큰 감수성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인생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이거 미국 조사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모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술만 맨날 드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맞벌이 하거나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우울해서, 그냥 우리를 자세히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혹은, 아까처럼 분노 조절도 잘하고, 모델로 잘 보여주면서 관심도 자세히 보이고, 감정에 대해서도 공감적 반응을 잘하고, 잘 보살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그 부모님도 또 그 위에 부모님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유형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해요. 깊은 감정을. 그래서 진짜 내 느낌을 말하는 걸 피하려고 하고요. 남이 진짜 느낌, 저 표층의 느낌이 아니고 마음 심층에 들어있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 해야 되냐. 이렇게 뭐 스포츠 이야기나 하고 뭐 이성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아까 그러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나를 이야기할 상대가 없죠. 아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반대로 저항하는 사람들, 이 회피형도 한 10에서 15%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실험실에서 나갔다 오면은 놀다가 엄마가 말 않고 실험실에서 나가요. 놀이방에서 놀다가. 그런데 엄마를 찾아요. 불안한데 엄마가 들어왔을 때 반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마음껏 사랑해주지 않으면, 엄마가 있기는 있어. 근데 엄마가 우울하거나 바쁘거나 이러면 나는 엄마한테 골칫거리가 되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야 되거나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있는 게 더 좋아.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너무 가서 내 욕구를 말하거나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럼 옆에 있는 걸로 만족해요. 반가움을 확 표현하지도 않아요.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 회피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저항형은 집착형인데, 집착형은 어떤 거냐면은 엄마가 엄청 잘해줄 때는 간쓸게 빼줄 것처럼 잘해줘. 근데 혼낼 때는 체벌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창피하게 옷 벗겨서 문 밖으로 쫓아내거나 막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집착해요. 잘해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엄마를 계속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토킹도 잘해요. 애인 사귈 때 잘해주는 그 애착의 대상의 모습에 집착을 하게 돼요. 집요하게. 그래서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집요하게 힘들게 하죠. 혼란형은 이제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일정한 퍼센트가 있어요. 그런데 안정형이 절반 정도를 이룬다고 해요. 안정형은 이제 충분히 자아 경계를 존중받고 트라우마 없이, 혹은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렇게 일관성이 부족한 양육이 아니고 나름 안정적이고 자율성을 인정받은 그런 양육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딱 네 가지로만 정확히 나눠지진 않아요. 약간 어떤 면에서는 회피형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집착을 하고, 이게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형이면서도 집착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나 내 배우자나 부모님의 그런 애착의 유형을 좀 알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 지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또 이런 성격 장애도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있죠. 아까 사이코패스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만 중요한 사람, 또 집착이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 동떨어지고 좀 4차원인 사람, 또 사람들을 겁이 많아가지고 피하는 사람, 너무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 사람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못하고 남한테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런 다른 개성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면 같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하는 데 있어서 또 내 마음의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해소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의 위험 신호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었고요. 청년기에 이런 자살이 높은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들인데, 마지막으로는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이에요. 이제 나의 막다른 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게 경제적 문제가 됐건 아니면은 다 떠나버린 가족들의 문제가 됐건, 또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그 상처를 줬는데 그거를 복수하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건, 아니면 내가 수사를 받는데 빠져나갈 수 없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죽으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건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고통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도울 때는 이런 부분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자살 미수자들이 더 많죠. 그리고 그 결과 건강을 잃거나 장애를 얻어서 여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총알을 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일날, 명절날, 이렇게 엊그제 지나간 어버이날, 또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평소에도 생각나지만 자살한 사람은 또 생각나요. 가슴 아픈 기억으로. 소중한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상처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살 사고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장례식장에 누가 올지, 그럼 그 다음 해에 기일에는 어떻게 될지, 누구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태종대 갔다가 밑에서 고등어 낚시하는 낚시꾼을 보고 자기가 낚시 좋아하니까 뛰어내리려다가 그 구경 갔어요. 재밌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그 길로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고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어 초보 경찰이었는데 총을 뽑았어요. "안 내려오면 쏜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살자들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내려왔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월세 밀린 거 못 내서 그 미안하다는 편지 쓰고 돈 좀 남겨 놓고 자살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이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 자살률 1 위인데 인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개별적으로 돕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자살 예방 센터가 있긴 한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자살의 위기에 몰릴 때 잘 접근성 있게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 정말 하던 일이 실패하고 채무에 시달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과정에 우울해지고 화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별의 시각 또 뭐 타자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자살 문제도 바라보고 인권 문제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